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신탁의 이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탁 상품, 사실 펀드 상품이 신탁 상품이고 상당수의 금융 투자 상품, 금융 상품이 신탁 상품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신탁이라고 이 계약 행위를 이제 신탁이라고 보고 간주하고 신탁 상품, 금융 상품에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법률적인 의미의 신탁이 어떤 법률 관계인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재를 살펴보기 전에 신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탁 이렇게 얘기하면 신탁은 뭐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이거 뭐 우리가 한자로 번역한 거니까 영어로는 트러스트를 번역한 거예요. 신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탁은 여기서 뭐 여기 이제 한자에 나타나지만 믿고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고 부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 믿고 부탁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신임 관계에 따라서 믿고 부탁하는 관계, 이게 신탁 관계예요. 근데 신탁 관계에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신탁 관계인이 있어요. 관계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3자입니다. 3자. 물론 5자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3자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부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자를 위탁자라고 그래요. 위탁자. 부탁을 받는 자를 수탁자라고 그래요. 수탁자. 그럼 수탁자가 있으면 암탁자가 있느냐? 암탁자는 없어요. 수익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자. 이렇게 셋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자는 부탁을 하는 자, 수탁자는 부탁을 받는 자, 그 부탁을 받아서 생긴 이익을 이게 수수하는 자, 이익을 받는 자는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이 3자 관계가 기본적으로 신탁 관계인이에요. 그러면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대개 보면 위탁자가 고객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위탁자가 되게 고객이란 말이에요. 금융상품은 고객이 자, 금융회사인 수탁자. 이 경우에는 이제 금융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회사가 요게 수탁자가 되는데, 요게 이제 얘가 위탁자, 얘가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를 맡겨요. 맡기고 요거에 대해서 요 맡긴 돈을 그 신탁계획 계약이 정한 내용에 따라 운용을 하고 다시 요거를 성과를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돌려주는데 문제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가 있어요. 위탁자가 지정한 자가 헷갈릴 테니까 위탁자가 수익이 나면 얘한테 주시오라고 지정하면 그게 수익자예요. 그러면 이 수익자를 위해서 이 수탁자가 수익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자에게 이렇게 돌려줍니다. 수익을. 이때 이 신탁관계에서 돈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금전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금전을 맡겨서 운용한 다음에 수익을 얘한테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걸 금전신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재산을 맡기면 재산신탁이라고 해요. 부동산 맡기면 부동산신탁이라고 그래요. 채권 맡기면 채권신탁이라고 그래요. 금전채권 맡기면 금전채권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탁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런데 대개 금융상품은 대개 금전을 맡기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금전을 맡기면 금전신탁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금전신탁인데 이 위탁자가 운용 대상을 지시해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다가 운용해 주세요라고 지시를 하잖아요. 미리 정해서 운용 대상을 정해주면 이게 특정 금전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용 대상을 특정해 줬기 때문에 특정 금전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운용 대상을 지시하지 않고 당신이 알아서 운용 좀 한 다음에 수익 나오면 우리한테 주시오. 뭐 이렇게 한다면 이걸 불특정 금전신탁이라고 그래요. 특정 금전신탁이고 불특정 금전신탁이 있어요. 금전신탁이 있는데 사실상요. 불특정 금전신탁은 돈을 맡기면서 운용 대상을 지시하지 않고 당신이 알아서 운용한 다음에 그 수익을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펀드입니다. 그래서 펀드 상품은 펀드 회사가 따로 만들어서 팔고 은행에서는 더 이상 펀드 상품을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특정 금전신탁은 은행에서 지금은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펀드 회사에서 따로 이걸 만드니까. 그래서 자, 불특정 금전신탁은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판매가 안 하는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딱 하나 판매하는 거 있습니다. 딱 하나. 불특정 금전신탁인데도 불구하고 판매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금신탁이에요. 연금신탁은 자, 수탁자, 고객들의 돈을 모아서 집단으로 운용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다시 돌려주는데 불특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불특정 금전신탁은 판매 안 하고 있는데 연금신탁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연금신탁은 따로 다룹니다. 요건 따로 다뤄요. 그러면 은행상품은 거의 대부분 특정금전신탁인데 특정금전신탁도 지정하는 게 있고 운용대상을 거칠게 비지정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비지정하고 불특정하고 뭐 헷갈리면 안 돼요. 지정이 있고 비지정이 있다. 이렇게만 그냥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비지정의 경우에는 이제 큰 틀에서 어디에 투자한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인 종목은 지정하지 않거든요. 고객이 지정해서 여기다 운용해 주시오. 뭐 이렇게 지정 안 한단 말이죠. 그렇게 크게 나눠진다. 이 용어만 그냥 알아놓으세요. 자, 이렇게 알아놓는다 하는 거 알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그러면 금전을 맡기면 금전 신탁, 운용 대상을 지정하면 특정 금전 신탁, 지정하지 않으면 불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그랬죠. 재산을 맡기면 재산 신탁, 부동산을 맡기면 부동산 신탁, 채권 맡기면 채권 신탁, 주식을 맡기면 주식 신탁, 뭐 뭐든지 다 좋습니다. 신탁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금융회사가 이걸 맡아가지고 신탁계약이 정한 내용에 따라서 운용한 다음에 그 수익을 돌려주는데, 돌려줄 때 반드시 돌려줄 때는 실적 배당으로 해야 돼요. 확정 배당은 금지돼 있어요. 확정 배당은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 돈을 맡기시면 1년에 10% 수익을 드릴게요. 확실하게. 이런 거는 그 자체가 금지입니다. 확정 배당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원금도 보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신탁관계가 철저하게 실적 배당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 배당한다 하는 거 꼭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돈을 맡겼는데 이 돈을 고객이 맡긴 돈이잖아요. 고객이 맡긴 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신탁재산은, 여기 신탁된 재산, 돈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이런 신탁재산은요, 이 금융회사도 자기들 고유재산이 있잖아요. 고유재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은행이다 그러면 은행이 예금 받아놓은 돈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고유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유재산하고 신탁재산, 고객한테 맡겨놓은 거, 고객이 맡겨놓은 재산하고는 분리해서 운용해야 돼요. 분리계정으로 분리해서 운용해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놓고요. 만약에 이 금융회사가 뭐 신탁회사나 이런 회사가 파산했다, 망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채권자들, 이 금융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네 재산 보니까 이것도 있네. 여기다가 강제 집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강제 집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강제 집행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회사가 문제가 있어도 이 회사 자산으로 돼 있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상 고객이 맡긴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빚쟁이들이 강제 집행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 이 금융회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상속이나 증여할 이유가 있을 때 이 상속이나 증여 재산에서도 빠져요. 이건 뭐냐면 명의만 금융회사 이름으로 돼 있지 실제는 고객이 맡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고 그래요.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제 집행이나 상계 처리가 안 되고 신탁재산은 독립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분리계정으로 따로따로 운용해야 돼요. 같이 섞어서 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실적배당주의에 따라서 실적배당으로 그렇게 수익을 돌려줘야 되는데 실적이 많이 나면 많이 주겠죠.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근데 조금 났다 또는 손해봤다. 보면 본 대로 그대로 실적배당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런 거 보세요. 대개 보면 자 보세요. 우리가 신탁을 할 때 위탁자가 돈을 맡기고 그에 대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정하잖아요. 수익자한테 주는 건데 근데 대개의 신탁은 위탁자하고 수익자가 같습니다. 위탁자가 수익자예요. 대개의 신탁은. 그래서 이렇게 위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수익자로 해서 신탁 관계를 설정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다 그래서 자익신탁이라고 그래요. 자익신탁. 이 자익신탁은 어떤 거다? 위탁자하고 수익자가 같은 걸 자익신탁이라고 그래. 그런데 만약에 수익자가 위탁자하고 달라. 그래서 손녀를 수익자로 해서 할아버지가 위탁자가 됐다. 그러면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신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신탁한다 그래서 타익신탁이라고 그래. 타익신탁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를 때 타익신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그럼 신탁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았죠?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먼저 선행돼서 이해가 돼야 읽어볼 때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적응이 돼요. 자, 일단 신탁의 기본 개념, 신탁의 정의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신탁 관계인이 중요하다. 그러면 신탁 관계인 보세요. 두 번째 단락, 위탁자란 타인을 신뢰하여 그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신탁을 설정하는 사람, 부탁을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위탁자와의 신탁 계약을 통해서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 및 운용을 하는 사람이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탁을 통해 관리되는 재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받는 자가 수익자입니다. 이렇게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 세 가지를 좀 잘 알아놓고요. 이때 수익자는 위탁자 본인이 될 수 있다. 수익자가 위탁자 본인이다. 그럼 무슨 신탁? 자익 신탁. 그다음 위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수익자다. 그러면 타익 신탁. 그러니까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자익 신탁. 위탁자와 수탁자가 다르면 타익 신탁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신탁의 기본 구조가 있는데요. 기본 구조는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해 동그라미 치세요. 수익자에다가. 자, 요 수탁자는 누구를 위해 활동한다고? 위탁자를 위해 활동한다. 그러면 안 돼요. 수익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수익자를 위해 신탁재산을 소유하는 것일 뿐이며 신탁의 원본과 이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수익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고요.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뭐 그림 나오고 하는데 그림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자, 다음에 이제 신탁재산의 법적 특성을 봅니다. 특성을 보는데 첫 번째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강제집행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신탁법에서는 위탁자나 수탁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집어넣거나 보존 처분을 하거나 국세 등의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얘가 파산하든 빚쟁이들이 달라붙어서 저 재산 네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압류하고 강제집행하고 경매에 집어넣고 이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강제집행 안 된다. 경매 처분 못한다. 이런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보면 뭐가 나와요? 수탁자의 상속 및 파산으로부터 독립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탁자가 만약에 회사가 상속되거나 뭐 이게 그다음에 여기서 뭐 파산이 됐다. 파산 망했다. 상속이다. 그 재산에서 요 신탁 재산은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 재산은 얘 재산이 아니에요, 사실상. 명의만 얘 걸로 돼 있는 거지. 실제로는 고객 돈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파산할 때 파산 재산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상속 재산으로 집어넣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신탁 재산의 독립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독립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독립성을 활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신탁의 기본 원칙입니다. 수탁자의 선관 의무하고 충실 의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수탁자는요, 선한 관리자의 의무하고 충실 의무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수탁자가. 그러면 선한 관리자의 의무,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 또는 선관 의무라고도 그래요. 그거하고 충실 의무는 뭐냐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따라서 신탁법에서는 수탁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추가하여 수탁자에게 특별히 충실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하고 충실 의무 두 가지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때 충실 의무란 뭐냐? 충실 의무란 수탁자가 신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항상 수익자를 위하여, 동그라미, 위탁자가 아니에요. 수익자를 위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충실 의무라고 그래요. 요거 중요한 거예요. 수익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위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재산의 분별 관리 의무라는 게 나오죠. 분별해서 관리해야 된다. 한번 보죠. 수탁자는 자신의 고유한 재산과 신탁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된다. 수탁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재산하고 신탁재산을 이거 분리해서 관리해야 된다. 분리계정으로. 자, 그 다음에요. 또한 수탁자가 여러 개의 신탁을 관리하고 있을 경우 신탁건별로 각 신탁의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된다. 이것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신탁재산은 얘 거만 있는 게 아니라 위탁자 A도 있고 B도 있고 B 신탁재산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많단 말이죠. 그럼 이 신탁재산도 섞어서 운용하면 안 되고 따로 해서 분리해서 운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실적배당 원칙이 있어요. 자, 신탁업자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재산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는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이를 보존해 줄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죠? 손해가 발생해도 똑같이 실적배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익이 나면 이익 나는 대로, 손실 나면 손실 나는 대로 다 실적배당해야 돼요. 그래서 손해 났다고 해서 이걸 보존해 주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신탁회사가 판매해주는 연금신탁만 예외야. 연금신탁. 연금신탁 있죠? 연금신탁의 경우에 요거는 뭐예요? 연금신탁은 이거 뭐예요? 퇴직하신 분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소득이 있을 때 불입했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손실이 났다면 큰 문제죠. 사회적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예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신탁회사가 원금만 보존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금 신탁은 원금 보존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원래 다른 거는 다 안 돼요. 안 되는데 연금 신탁만 원금에 한해서만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신탁회사가 예외적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신탁 상품은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신탁만 원본 보존할 수 있다. 원본 보존이 가능한데 그것도 뭐야? 1인당 최고 5천만 원 한도에서 예금자 보호가 된다. 이런 거를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신탁과 유사한 제도와의 비교가 있는데 뭐 집합 투자, 뭐 펀드와 신탁, 투자 일임과 신탁이 있는데 이건 참고로 그냥 읽어보세요. 자, 다음에 이제 신탁 상품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신탁 상품 종류 엄청 많아요. 자, 무엇을 맡기느냐? 금전을 맡기느냐? 뭐 재산을 맡기느냐? 뭐 부동산을 맡기느냐? 채권을 맡기느냐? 금전 채권을 맡기느냐? 뭐 너무 많죠. 주식 신탁도 있고 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뭘 맡기느냐에 따라서 신탁 상품은 다 다른데 이때 자, 신탁 상품의 종류 및 주요 내용에서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신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신탁 상품을 금전 신탁, 증권 신탁, 금전 채권 신탁, 동산 신탁, 부동산 신탁,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 권리에 대한 신탁, 무채 재산권 신탁 등으로 구분하고 사실 이것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재산을 하나의 신탁 계약으로 신탁받는 상품을 종합재산신탁이라고 그래요. 이 종합재산신탁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전체를 한꺼번에 신탁하는 거죠. 그 안에는 무슨 뭐 예금 상품도 있겠고, 부동산도 있겠고, 주식도 있겠고, 채권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꺼번에 싸잡아서 위임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탁하는 거, 이런 걸 종합재산신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 방법을 직접 지시하는 특정 금전신탁과 위탁자의 운용 지시 없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불특정 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금전신탁의 경우에 여기다가 운용하세요라고 운용 지시를 받으면 특정 금전신탁이고 운용 지시를 받지 않으면 불특정 금전신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나오죠. 그림 보시면 신탁 상품의 구분으로 크게는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뉘어지고 이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을 한꺼번에 금전과 재산 내용을 한꺼번에 그냥 위탁을 해버리면 종합재산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금전신탁은 그 그림에서 보지만 특정 금전신탁, 즉 위탁자가 운용 지시를 하는 거예요. 운용 지시를 하면 특정 금전신탁,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불특정 금전신탁이라고 합니다. 그 재산신탁은 뭐 엄청 많습니다. 증권신탁,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권리, 무채재산권 뭐 해가지고 엄청 많다 하는 거 알아놓고요. 자, 그리고 밑에 표가 있습니다. 금전신탁은 됐고 재산신탁 한번 보세요. 재산신탁, 금전 외의 재산으로 신탁을 설정하고 위탁자의 지시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 처분하여 신탁 종료 시 운용 현상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수익자에게 쭉 준다. 그러면 재산신탁이 되는 거고요. 종합재산신탁 보세요. 금전 및 금전 외의 재산을 하나 계약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음에 이제 금전신탁의 구분이 밑에 있는데 특정 금전신탁하고 불특정 금전신탁이 있는데 이 구분 잘해야 됩니다. 특정 금전신탁은요. 금전 및 금전 외의 재산을 하나의 계약으로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신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 금전신탁은 위탁자의 운용 지시 없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자가 운용 지시를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운용하는 거죠. 수탁자가. 그래서 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성격으로 보아 연금신탁 외 신규 수탁금지. 여기 밑줄 쳐놓고요. 여러분들 집합투자기구가 뭐예요? 집합투자기구가 펀드 아니에요. 그래서 불특정 금전신탁은 사실상 펀드라는 얘기죠. 펀드니까 펀드를 만드는데 설립하는 거는 펀드 회사잖아요. 집합투자업자. 은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펀드를 만들지 않잖아요. 이게 금융투자회사 중에서도 펀드 만드는 건 집합투자업자니까. 그래서 요거는 판매가 안 되고 딱 연금신탁만 판매가 된다는 것이 지금은.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연금신탁 외 신규 수탁 금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행은 연금신탁만 빼놓고 나머지 불특정 금전신탁은 펀드이기 때문에 수탁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취급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위에 있는 특정 금전신탁은 요게 잘못됐죠. 특정 금전신탁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지금 여기 보면 금전 및 금전 외의 재산 하나의 계약으로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계약은 종합재산신탁이죠. 그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났는데 지워버리세요. 그건. 지워버리고 특정 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운용해 주세요. 저기다 운용 주세요 하고 운용 지시를 하는 신탁을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세요. 그건 지워버리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특정 금전 신탁을 봅니다. 자,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운용 지시를 받지 않는 운용 지시를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특정 금전 신탁은 운용 지시를 안 받는 건데 요거는 펀드하고 같은 성격으로 봐서 신규 판매를 안 하고 수탁을 안 하고 오직 연금 신탁만 여기 예외라고 그랬어요.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금전 신탁이 본격적으로 이제 보통 금융회사인 은행에서 다루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다루는 특정 금전 신탁의 상품을 한번 보자. 자, 일단 상품 개요를 보니까 특정 금전 신탁이란 위탁자인 고객이 금전을 신탁하면서 신탁재산의 운용 방법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지시하고 신탁회사는 위탁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 배당하는 단독 운용 상품이에요. 단독의 동그라미. 합동 운용 상품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합동 운용 상품하고 단독 운용 상품은 다릅니다. 자, 보세요. 고객이 맡긴 돈이 있다. 고객이 맡긴 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A 고객, B 고객, C 고객, D 고객, E 고객 이런 고객들이 돈을 맡기면 요 돈을 이 수탁자인 금융회사가 요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투자를 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다시 돌려주면 이런 걸 합동운용이라고 그래. 합동운용은 위탁자의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운용하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크게 만들어서 한꺼번에 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동운용 방식은 대개 보면 이 금융회사가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임의대로 막 운용하기 때문에 대개 보면 합동운용은 거의 대부분 뭐냐면 불특정 금전신탁에서 하는 거예요. 불특정 금전신탁에서 합동운용합니다. 그런데 단독운용은 뭐냐면 고객이 맡긴 돈을 딴 사람 돈하고 섞질 않아요. 섞질 않고 A가 맡긴 돈은 요 돈만 따로 해가지고 요 돈만 따로 운용합니다. B가 맡긴 돈은 B만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신탁계좌를 만들어서 요거만 따로 운용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돈하고 섞이지 않고 그 사람 돈만 따로따로 운용하면 단독운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단독운용을 해줄 정도면 돈을 많이 맡겨야 될까 조금 맡겨야 될까? 많이 맡기겠죠. 이게 단독운용 상품은 고객들이요 그 신탁하는 금액이 커요 되게. 그리고 이 단독운용 상품은 대개 보면 이 고객이 어디에다 운용해 주세요라고 지정하는 경우가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단독운용 상품은 거의 특정 금전 신탁입니다. 특정 금전 신탁이 된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그래서 특정 금전 신탁은 단독 운용 신탁 상품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가입기간 보죠. 특정 금전 신탁의 가입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자 지정 보세요. 자, 두 번째 줄에 신탁계약 체결 시 수익자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위탁자 본인이 수익자예요. 그러니까 수익자를 위탁자가 쟤한테 주시오라고 지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자익신탁인 거죠. 자익신탁. 자, 그 다음에 위탁자 본인이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탁의 수익권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위탁자 본인이 수익자가 아니라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자한테 사실 재산을 떠넘겨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로 간주한다는 거죠. 자,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되는 내용 보세요. 신탁재산은 위탁자인 고객이 지시하는 대로 운용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금전신탁이죠. 자, 다음에 이익계산 및 지급을 보는데요. 자, 이익계산 지급에서 두 번째 줄에 신탁의 이익은 운용 결과에 따라 실적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탁은 실적 배당입니다. 실적 배당이고요. 그 다음에 원칙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탁재산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누구한테 귀속돼요? 수익자에게 귀속돼요. 그러니까 수익뿐 아니라 손실까지 다 귀속된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신탁 보수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탁의 해지 보세요. 신탁 계약으로 정한 만기일에 해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만기일에 원래 해지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상품 종류를 봅니다. 특정 금전신탁 상품의 종류를 보는데 그 표를 보세요. 되게 많죠.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은 거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금리형이 있고 주식형이 있고 자문형이 있고 구조화 상품이 있고
해외 투자형 상품이고 단기 자금 관리 상품, 자사주 신탁 상품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굉장히 많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연금 신탁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특정 금전 신탁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다? 불특정 금전 신탁을 봐야 되는데 불특정 금전 신탁은 사실상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펀드의 경우에는 따로 다룬단 말이에요. 펀드는. 그래서 은행의 신탁 상품으로는 불특정 금전 신탁으로 펀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같은 걸로 봐서 판매를 안 한다. 판매를 안 하는데 딱 하나만 빼놓고 연금 신탁만 빼놓고 판매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불특정 금전 신탁이면서 판매가 되는 거, 취급할 수 있는 건 연금 신탁이니까 연금 신탁이 그만큼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 신탁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품이에요. 이게 고령화가 되면서. 그래서 연금 신탁에 대해서는 문제를 디테일한 것까지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펙을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럼 연금 신탁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 개요. 연금 신탁은 현재 불특정 금전 신탁 상품 중 유일하게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이야. 불특정 금전 신탁 상품은 판매가 안 되는데 딱 유일하게 이것만 판매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연금 신탁은 소득세법에 의해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동그라미. 세액공제 해줘요. 소득공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소득공제 이런 거 아니에요.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및 연금 수령 시에 저율 과세요. 연금 소득세를 아주 저율로 과세한다고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가입 대상을 한번 보죠. 국내에 거주하는 자, 가입 연령에는 제한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상품 종류는 보시고요. 신탁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하냐? 연간 1,800만 원 이내입니다. 1,800만 원 이내다. 근데 신탁 기간은요. 신탁 기간은 적립 기간하고 연금 지급 기간으로 구분됩니다. 사실 이거 신탁 기간이라고도 하고 가입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적립 기간은 계속 돈을 적립하는 기간이고 그걸 이제 받아먹는 게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 거, 연금 지급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기간으로 구분되는데 적립 기간은 적어도 5년 넘어야 돼요. 5년 이상 연 단위로 결정할 수 있어. 5년에 동그라미. 5년 이상 연 단위로 결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고객 연령이 만 55세 이후가 되는 때까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55세 이전에 뭐 타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해야 하며 연금 수령 기간은 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차 이상이에요. 여기서 자, 가일로부터 얼마 경과해야 된다고요? 5년 경과해야 된다. 그리고 만 55세 이후로부터 10년 차 이상만 가능하다.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자, 다음은요. 신탁 이익 계산입니다. 시가평가지 적용한 기준 가격 방식으로 실적 배당을 한다. 연금 신탁도 실적 배당이에요. 원칙은 실적 배당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금 보장이 된다는 것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원금 보장이 되는데 적립한 원본은 신탁업자가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원본 보장은 해준다. 최소한 원금 들어간 거는 보장해 준다는 거죠. 연금 수령 방법은 뭐 읽어보시고요. 세제 적용 보세요. 적립기간 중 연간 최고 한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줘요. 소득공제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세액공제가 되고요. 근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대신에 이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연금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돼요. 연금소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연금 받아먹을 때마다. 그래서 그거 좀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도해지를 보는데 자, 중도해지는 연금 개시 전에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연금 수령 중에 해지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연금 개시 전에 연금을 받아먹기 전에 해지를 하면 이때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것도 부득이한 사유로 한정돼요. 아무렇게나 해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때는 기타 소득세를 부과해서 내야 되고요. 근데 연금 수령 중에 해지를 해야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럴 경우에는 연금 수령 한도 내에는 연금 소득세를 내고요. 연금 수령 한도 바깥으로 그 외에는 기타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동안에 사실은 세제 혜택 받은 거 그것들 전부 다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 개념이죠. 근데 그렇게 그거보다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좀 약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중도 해지의 경우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되는 의무 금액은 기억을 보면 연금 소득 금액은 연간 1,2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연금 소득세 소득 금액이 그러니까 1,200만 원 넘어가는 경우에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중도해지 등으로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도 역시 이것도 종합소득 신고한다. 신고 대상이 된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제가 천천히 했고 여러분들이 좀 낯설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천천히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신탁 관계
신탁과 관련돼서 신탁 관계인 잘 봐야 돼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관계. 위탁자가 지정한 자가 수익자고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금전을 맡기면 금전 신탁인데 운용 대상은 일상적으로 운용 지시를 받는다. 운용 지시를 받으면 특정 금전 신탁이고 운용 지시를 안 받으면 불특정 금전 신탁인데 불특정 금전 신탁은 사실상 펀드하고 같아서 신규 취급이 안 되고 유일하게 연금 신탁만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놓고요. 그리고 신탁 재산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이나 뭐 경매 처분 이런 거 안 된다. 그다음에 수탁자의 뭐 상속이나 뭐 증여, 뭐 파산이나 이런 데 영향을 안 받는다. 그리고 항상 실적 배당이다. 확정 배당은 금지되어 있는데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연금 신탁의 경우에 원본까지는 보존할 수 있다. 그리고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된다. 그리고 연금 신탁의 경우엔 그 사회적 파급력도 있고 그래서 세금 혜택 같은 걸 주는데 소득공제가 아니라 뭐다? 세액공제해준다. 세액공제해준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꼼꼼하게 생각해서 교재를 쭉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연금까지 했습니다. 연금 신탁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금전 채권 신탁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